정형외과 이효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중 무역 마찰이 있었고 코로나19가 있어서 미중 간의 대결별, Great Decoupling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요인 때문에 미중 관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한 중국, 그 변한 중국에 코로나도 얹혀져 있고 미중 무역 마찰도 얹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요, 두 개의 지도입니다. 중국의 지도죠. 왼쪽에 있는 지도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별책, 요 남중국해가 이렇게 별책부로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로 나온 중국 지도는 이처럼 이 남중국해 지도가 별책부록이 아니라 본문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토와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 하는 것에 중국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개 나라와 육상과 해상을 경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 아니죠. 중국을 하나의 중국에 4개의 세계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중국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회를 또 중국의 문화를 중국의 제도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이라는 하나의 세계 속에 하나의 중국 속에 4개의 각각 다른 중국이 있는 거죠. 중국이 갖고 있는 고민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지도와 중국의 지도를 보게 되면 주변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지도를 보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해 있고 위로는 캐나다, 아래는 멕시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외부와의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중국이 하나의 완성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중국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콩의 국가안전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죠. 그것도 우리는 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에 많은 것에 의문을 가졌죠. 중국 내부의 입장을 들여보면 국경이 갖고 있는 민감함, 영토가 주고 있는 민감함,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절박감, 강박감 이런 것들이 많이 착종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 시기는 그래서 아편전쟁으로 통해서 강제로 열린 근대를 종식을 하고 내 스스로 나의 시대를 한번 열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꿈들이 내장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을 접경해 있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 바로 바닷가가 동해죠. 여기가 방천이라는 지역인데 이 방천이라는 지역에 세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에서 동해로 나가는 출구가 없습니다. 중국이 서쪽으로 가는 길은 열었죠. 오랫동안 실크로드의 길을 통해서 열었습니다. 태평양으로 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을 사이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태평양으로 나가기에는 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어디로 막혀 있을까요? 러시아로, 북한으로. 그게 여러분 북한의 낮은 선봉 지역입니다. 여기 서 있으면요. 이 지역에 서 있으면 한 1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갈매기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바다로 막힌 길을 열기 위해서 북중 간에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하는 것을 알게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대북한 정책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북한의
대중국 정책도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에는 미국이 만든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순응하거나 적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국력은 미국의 국력을 추격하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물론 명목 GDP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할 수는 있겠지만 국력의 질, 종합국력이라고 하는 큰 틀에 보면 아직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상당한 국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사는 준비가 중국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한 번은 이 판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판은 바로 과학기술,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대전환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5G나 빅데이터나 AI나 양자 컴퓨터나 또 중국판 GPS라고 일컬어지는 북두나 모두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겁니다. 나라가 크잖아요. 인구가 14억이 더 됩니다. 땅은 넓습니다. 거기서 또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5G, 빅데이터, AI, 양자 컴퓨터, GPS를 연결해서 융합하고 복합해서 이것을 사람의 일상생활에 접맥시켜서 상용화하게 된다면 원천 기술과 핵심 기술과 미래 기술의 판도도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오면 세계의 판도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팬데믹이 왔습니다. 이것을 촉발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중국의 이런 부상들을 쉽게 용인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의 양상은 비단 이러한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기술, 의료, 통화, 체제, 담론, 이데올로기, 문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미중 간의 대경쟁의 시대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도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세계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긴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익사이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변화를 우리 눈으로 목격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괴롭지만 즐거운 것이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계 질서를 보는 느낌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대국이라고 그럽니다. 아직 강국이 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도 부족하고요. 국력의 질도 떨어져 있고요. 연구와 R&D, 교육의 질 또는 사회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에너지 문제, 인구의 구성, 다양한 문제를 종합해 보면 중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빅 컨트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강국화의 꿈을 변형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남들이 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길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추격하기 위해서는 건너뛰어야 된다. 점핑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단번 도약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추격 국가들이 빨리 압축적으로 추격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건너뛰어야만
이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중국은 유선 전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선 전화의 시대를 열었고요. TV 베이스에서 홈쇼핑이라든지 신용카드 대신에 QR코드로 바로 이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 QR코드로 결제하는 건수가 15억 건에 달합니다. 2019년 4사분기 한 분기 동안 결제한 금액수가 1경입니다. 우리 돈으로. 여러분, 경이라는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루신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향이라는 자기 소설에서 길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걷다 보면 그게 곧 길이 된다는 것. 남들이 만든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가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추격할 것인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중국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선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곡선주로에서 추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선주로에서 추월하는 것들은 속도를 높이면 갈 수 있죠. 그러나 중국이 직선주로에서 계속적으로 추월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정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뀌기 위해서는 곡선주로에서 추월하는 과감함과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잘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쇼트트랙입니다. 이 쇼트트랙의 핵심은 뭡니까? 코너링을 잘하는 것이죠. 코너링은 뭡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작년 11월 11일은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아실 텐데, 한국은 빼빼로데이인데요. 중국은 대인터넷 쇼핑을 하는 날입니다. 하루 동안에 중국이 배달 주문 건수가 16억 5,700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이 3.5일 만에 다 배달을 완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거 배달하려고 그러면 한 달 걸립니다. 영국에서 배달하려고 그러면 6개월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문해서 6개월 후에 물건 받으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2008년도에 미국에 금융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중국은 모든 국가가 불확실했습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을 했습니다. 중국은 실핏줄처럼 촘촘하게 철도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의 중국의 고속철 시대가 그때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코로나 위기가 왔습니다. 중국이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이 물류 위에 과학기술을 얹어서 하나의 중국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겠죠. 드론의 시대입니다. 택배가 드론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차선을 바꾸고 곡선주로에서 추월하려고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중국이 인프라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와서 뉴딜 사업합니다. 한국의 뉴딜 합니다. 고민하고 있죠. 녹색 뉴딜을 할 것인지 지역에 기초한 뉴딜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7대 인프라 산업을 기획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7대 인프라 산업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인터넷, 중국이 곧 전기의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전기의 부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이쪽까지 연결해가는 특고압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도시간 철도 교통의 문제,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벌어진 상태에서 얹혀진 정책이 아니라 준비된 정책 속에서 코로나가 덮쳤습니다.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우리는 검은 백조,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이 건물은 보이지 않지만 이 장면은 중국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화웨이 본사입니다. 화웨이 본사에 조그만 호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블랙스완 한 마리를 띄워놨습니다. 기술자들이 지나가면서 보라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바뀌나?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하나의 현상이 세상을 바꾼다. 기술자들은 바로 그것을 주목하는 것들이 미래 혁신의 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현실에서부터 진리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제가 농담처럼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2020년도에서 2050년 그 계획을 세울 때는 2050년도의 세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생각해서 세우잖아요. 그러면 2050년도 가면 그 보고서를 아무도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대부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로부터 현실을 설계해가는 오만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럼 길은 어디 있을까요? 현실에 가려져 있는 것에서부터 미래를 발견하고 구성해야만이 미래가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 내리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배달의 시대가 됐죠. 여러분 집에서 물건들을 받아서 소비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불만들이 있죠.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화되었지만 불만은 어떤 것입니까? 따뜻한 음식이 배달될 때 식어서 온다든지, 냉장 음식이 배달됐을 때 녹아서 온다든지. 그러면 집 앞에 아파트 입구에 온장고하고 냉장고를 설치해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몇 시쯤에 최적의 온도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이 아주 보편화되었고요. 의사들은 병원에 대한 세균에 대한 공포가 있죠. 의사들은 로봇 차를 통해서 의료약품이 배달이 되고 의사는 찾아러 갑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출발했을 때 우리가 공포 심리가 있었죠. 병원 근처에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혹시나 오염될까 봐. 의사들은 더 하겠죠. 많은 환자들을 접촉해야 될 때.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로봇 차들이 의약품을 싣고 의사한테 배달해 나갑니다. 물류단지에서 이게 바로 여러분 배달하는 로봇 차들의 등장이고 상용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제공해 주면서 만들어지는 것. 현실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돼지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가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태풍이 오는 길목에 돼지를 놔두면 날아갑니다. 미래의 변화가 오는 길목에 서 있으면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 원격 의료, 원격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원격 의료 어플리케이션의 10배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플랫폼 방문자가 연인원 11억 명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60만 명에 달하는 의사들이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약 10,000개 이상의 병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원격 의료의 대전환. 이것은 물리적으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져온 것들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물론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적 긴장관계를 권위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조정하는 역할들이 필요하고 필요한 규제가 있는 국가가 있지만, 그러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길목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실험 후에 확산하는 겁니다. 접었던 것들도 다시 꺼내보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띠탄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학생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지금 다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은 중국이 중산층이 됐으니까 노점상은 전 근대적인 방식이죠. 지나갔던 방식입니다. 노점상으로부터 슈퍼마켓을 가고 백화점이 가고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소비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북경의 골목마다 아파트마다 노점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막연한 현실 속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좌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좌판의 시대를 여는 것들은 굉장히 기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스크 생산, 중국이 76시간 만에 마스크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만들고 생산까지. 그리고 3일 만에 노점 차량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만들어졌던 병상들이 있죠. 이 1000개의 병상을 만드는데 10일 안에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합니까? 일단 실험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선하고 가는 것이지 많은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을 방치할 수가 없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혁신은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요. 혁신은 현실에 감춰진 곳에서 미래를 발견하고 경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돼지도 요새는 가장 불행한 운명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돼지도 안면 인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소비가 육류 소비의 68%가 돼지고기 소비입니다. 세계 육류 소비의 절반은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목표는 돼지고기 자급률을 9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의 핵심은 콩이었죠. 콩은 돼지의 사료작물입니다. 돼지가 무너지면 중국의 평화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와 식량은 천하를 안정시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돼지가 귀에 파란 병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청이병이라고 하는데요. 청이병에 걸려서 폐사된 돼지가 1억 마리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돼지가 죽으면 중국의 안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돼지의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돼지열병을 방지하고 최적화되던 양돈 환경을 만들어지는 것이 AI 돼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확산을 하고 있는 거죠. 밑에 있는 이 닭에는 가장 불행한 운명을 지닌 닭입니다. 이 닭에는 만보개를 달아놨습니다. 만보를 달려야 야생닭이고 유기농. 이것이 징동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티나시 팔려요. 그리고 몽고의 초원에 있는, 여러분 몽고의 초원에 뭐가 키웁니까? 양떼들이죠. 양떼들은 초원에서 나는 풀들을 뿌리채 먹어치웁니다. 가장 불행하게도 사막화의 원인은 양떼들의 초원의 습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를 심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근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 대신 닭을 키우는 방법을 실험해 봅니다. 닭을 중요한 행위자로 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닭이 머리가 나쁘죠. 초원에서는 닭들도 자유롭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삽니다. 그리고 닭이 초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 주민들은 이 신선한 닭을 북경이나 외곽에 팔면서 유기농 시장들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자동차 시대를 앞서가는 핵심은 자율자전거를 만들면 됩니다. 청와대학의 연구팀들이 네이처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과학기술의 아주 탑티어 잡지에 자율자전거의 기술들을 실었습니다. 자율자동차보다 자율자전거가 난도는 100배 이상 높겠죠. 수없이 많은 변수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자율자동차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율자전거의 기술이 얹혀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중국과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있습니다. 중국은 협력적인 중국이 있고요.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 민주 발전도 해서 국제사회와 평화롭게 지내는 협력적인 중국이 있고요. 또 하나는 힘이 커지니까 내 의지를 투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공세적인 중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빌의 역설처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정치가 불안해져서 혼란스러운 중국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세 가지의 중국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맞아야 할 것인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죠. 그러나 중국의 위협도 있고 중국의 기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 성장은 중국의 성장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우리가 위협과 기회를 구성하는 것을 미국이 보는 중국의 위협과 일본이 보는 중국의 위협과 한국이 보는 중국의 위협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미국이 보는 중국의 기회와 일본이 보는 중국의 기회와 우리가 보는 중국의 기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중국을 보는 한국적 방법입니다. 탈중국화의 문제, 요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든지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서 보면 함께 중국을 공격하자, 함께 중국을 때리자 하는 겁니다. 이 탈중국화가 우리에게 대안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중국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의 중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국은 어떻게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섬세하게 보는 것들이 실사구시적인 판단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중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보 리스크가 있고요. 문화 리스크도 있고 경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종의 트릴레마죠.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이 이데올로기, 정치체제 이러한 데서의 가치의 거리가 벌어질 위험이 있겠죠. 또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역사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힘이 강하잖아요. 의지가 없으면 위협이 아니죠. 어떤 국가가 의지는 강한데 힘이 없으면 위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중 간에는 불행하게도 역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정서적으로, 인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화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경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더 이상 보완적인 경제관계라기보다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쟁력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산업의 포트폴리오, 대중국 진출의 투자와 무역 전략을 모두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사는 길은 우리가 사자에게 절대로 잡히지 않는 가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값비싼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 가젤은 실제 정글의 법칙에서는 사자가 가젤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한 가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1m를 필사적으로 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뜁니다. 그러면 막 다가오는 사자가 눈앞에서 뛰는 가젤을 피해서 멀리 달리는 가젤을 잡으러 갑니다. 사자는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눈을 보니까 이 무리들 중에서 이놈이 제일 잘 뛰는 놈이에요. 내가 잡으러 가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자에게 잡히지 않는 가젤이 되는 값비싼 신호를 가지고 있느냐.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중국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First Mover가 돼야만 우리가 중국 문제를 우리 문제에 놓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